최근 챗GPT 지브리 열풍로 오픈 AI의 GPU가 타버릴 지경이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GPU를 가장 먼저 녹여버린 게 다름 아닌 한글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MIT 언어정보공학 연구원이 보내온 놀라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 언어정보공학과에서 AI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연구하는 니나 트윗이라고 해요. 언어 모델 설계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던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언어가 사람과 AI 사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래전부터 믿어왔습니다. 한글이 이 분야에서 가장 완벽한 언어라는 것.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MIT와 오픈AI가 공동 주최한 AI 커뮤니케이션 언어 심포지엄에서의 일이었죠. 중국 베이징대 장리엔 박사는 마치 오래된 진실을 말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글. 조선이 중국에 사대하던 시절, 겨우 흉내 내 만든 미개한 소리 문자에 불과하죠. 그런 게 어떻게 AI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될 수 있습니까? 회의장은 잠시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맞장구를 친 또 다른 목소리, 일본 게이오데 타카시 교수였습니다. AI 언어는 구조적 확장성과 품격을 가져야 합니다. 복합 문자인 일본어처럼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꽉 막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지금 제 연구와 제가 살아온 시간 자체를 비웃고 있었죠.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음소 문자로서의 구조 효율성은 최고 아닌지 AI가 감정 처리와 데이터 학습을 병행할 땐 단순하고 직관적인 시스템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장리에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선은 애초에 중국의 속국이었고 한자는 수천 년을 거쳐 의미를 쌓아온 문자이니 그따위 간이 문자는 감정도 깊이도 표현 못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제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GPU를 녹일 정도였다면 뭔가 더 있는 거 아닐까? 그 의문이 제 안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앤드류 헤스팅스 하버드 AI 언어 철학과 교수, 그리고 제 오래된 동료였습니다. 회의실을 조용히 빠져나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커다란 창 너머로 길게 번지는 햇살이 보였고 그 끝에서 앤드류가 커피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국어를 배우며 세종대왕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GPT GPU 과부하 사태에 대해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내부 생성 언어가 한글 구조와 닮아 있다는 이야기를 봤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굵은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AI 내부 언어 자율 생성 시스템, 초중종성 기반 한글 구조와 93% 일치.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GPU를 녹일 만큼 AI가 반복 학습하고 생성해낸 그 구조가 정말 한글과 닮아 있다면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앤드류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한국어를 배워본 사람으로서 자신도 알며 이제 AI도 그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연구해온 그 언어가 정말로 AI의 언어가 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학계에서의 인정? 아니면 더 큰 무언가? 앤드류는 태블릿을 닫고 내일 국제 AI 언어 구조 회의가 열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MIT, 오픈AI, 베이징대, 서울대, 도쿄대 모두 참석할 거라며 제가 꼭 거기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제가 가야 하는지 물었을 때 앤드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AI 시스템과 한글 구조 양쪽을 모두 아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몇 안 되며 이건 단순한 학문이 아닌 언어 전쟁이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한글은 아무도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회의장에서 들었던 장리엔과 타카시의 그 조롱이 귀에 쩌렁쩌렁하게 다시 울렸습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 섞인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하자. 정말 한글이 AI가 택할 언어인지. 그걸 내 눈으로 직접. 이제 제 안의 작은 의문은 커다란 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학적 호기심을 넘어 제 정체성과 연구 인생 전체에 관한 문제였으니까요. MIT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광택 나는 긴 테이블 위에는 각국 언어학자들의 명패가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KOREAN 한글이라는 작은 이름표가 테이블 끝 구석에 외롭게 비켜나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리엔 박사가 그 표식을 보고 피식 웃으며 한글도 후보군에 넣었느냐며 아무리 실험이라지만 너무 성의 없는 리스트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타카시 교수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한글은 그저 기호조합일 뿐이고 인간의 감정이나 문화가 녹아든 문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참석자들도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국의 젊은 언어학자는 옆 사람 귀에 속삭이며 킥킥댔는데 한글은 그냥 로봇용 코드 아니냐는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천천히 노트북 가장자리를 세게 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장이 어둡게 전환되고 리처드 솔로몬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냉정한 얼굴과 움직이지 않는 입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감정 과부하 사태로 인한 GPT 오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이라는 변수가 AI를 폭주시키고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니 효율과 논리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클릭하자 스크린에 GPU 펜 폭주 영상과 함께 감정어 생성 실패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감정어 처리 중 과열된 그래픽카드 로그를 보여주며 이 회의의 목표는 감정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가진 언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는 스크린에 언어 후보 목록을 넘겼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라틴어 혼합체. 그리고 맨 아래에 작게 KOREAN 한글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글이 음소 단위 조합 언어라며 실험 리스트에는 올려두었지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넘어갔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자들을 보면서도 저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고 이것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직접 실험으로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리에는 몸을 뒤로 젖히며 그런 장난감 같은 언어를 실험한다고 비웃었고 타카시는 피식 웃으며 시간은 남아도르니 재미삼아 보자고 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지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글 실험이 준비됐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제 실험만이 진실을 말해줄 테니까요. MIT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하얗게 번지는 LED 패널 아래에서 GPU 서버 렉이 낮은 팬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솔로몬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저는 실험 준비를 확인했습니다. 실험은 차례대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감정어 처리였습니다. AI가 정제된 영어 문장으로 감정 어휘를 뽑아내며 대상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I miss you very much. 같은 문장들이었죠. AI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모니터에 표시된 심박 그래프가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GPU 부하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펜에서 터질 듯한 고주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담당자가 부하율 87%, 심박 불안정, 감정어 패턴 반복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들은 타카시는 지그시 눈을 감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예상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복잡한 상형 문자의 감정어 조합이 생성되면서 뇌파 그래프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GPU 펜 소리는 다시 커졌고 중국어 실험에서도 부하율은 92%를 넘어섰습니다. 타카시는 팔짱을 풀며 커피잔을 들었고 일본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어 감정 표현이 이어졌지만 AI의 목소리가 복합 문형으로 길어지면서 대상자의 심박수는 더 거칠게 변했고 GPU 부하율은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리에는 한쪽 입꼬리를 들어올리며 AI에게 감정이란 위험한 노이즈일 뿐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고 실험실 안의 공기도 그 논리에 따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타카시가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보며 이제 볼거리 하나 남았다고 재미로라도 그 코드 조합 테스트를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웃음이 담긴 목소리였지만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웃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김재훈 교수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 한글 실험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장리엔이 고개를 젖히며 실험은 실험이니까 그게 뭘 증명하겠냐며 비웃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한글 구조 테스트 시작이라는 글씨가 검은 화면에 선명하게 떴습니다. AI는 초중종성 조합 기반 감정어 생성으로 다시 대상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움이란 기다림 속에 사라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 심박 그래프가 잔잔하게 일렁였고 뇌파가 일정한 파형을 그렸습니다. GPU 펜 소리가 서서히 작아졌습니다. 놀랍게도 부하율은 42%, 펜 속도 안정, 감정어 패턴 반복 없음, 뇌파 정상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장 한켠에서 타카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썹 사이가 미세하게 일그러진 그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GPU 부하 그래프 위로 한글 구조 테스트. 스테이블 안전한이라는 문구가 화면을 채운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타카시 교수가 천천히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 세우며 단일 테스트 결과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은 예외를 논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특별한 경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리엔도 입꼬리를 올리며 그저 숫자, 장난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한글은 그저 조합형 코드에 불과하다는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작은 웃음이 회의장에 번졌고 몇몇 학자들은 팔을 꼬고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위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손끝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안쪽에 뜨겁게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MIT는 이 실험을 한 번으로 끝낼 생각이 없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동일 조건에서 5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재훈 교수가 태블릿을 켰고 스크린에는 복수 피실험자 로그 데이터가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영어는 감정어 300개 생성 중 48% 오류, GPU 부하 평균 87%였습니다. 중국어는 의미 조합 처리 지연과 함께 부하 평균이 92%를 기록했고 일본어는 감정 왜곡률 32%, 부하 평균 95%였습니다. 반면 한글은 감정 처리 오류 없음, 부하 평균 42%, 안정화율 93%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차례로 그래프가 넘어갈 때마다 타카시의 눈이 점점 가늘어졌고 장리에는 옅은 미소를 지우지 못한 채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회의장 한쪽에서 조용히 팔짱을 풀던 리처드 솔로몬이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험 반복성은 인정하지만 그런데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타카시가 벌떡 일어나 이 테스트 환경과 알고리즘이 동일한지 대상자의 언어 습관과 모국어 영향은 어떻게 조정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장리엔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결과 하나만으로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응시하다가 노트북을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MIT 서버의 모든 실험 로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니 어떤 항목이든 검증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 속에는 방금 전까지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글, 그 이름을 이 리스트에서 지워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며칠 뒤 비가 내리는 케임브리지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 위로 뿌연 안개가 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회색 벽돌 건물 사이를 걸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인류언어학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책장과 창가에 놓인 커피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제이슨 로웰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로웰 교수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중종성 조합, 발성기관을 시각화한 문자라고 표현하며 이런 문자는 인류 역사에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끝으로 발성기관 구조도를 가리키며 알파벳은 소리를 나눠서 기록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감정의 흐름을 관리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글 시스템은 설계부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이 회의장에서 얼마나 가벼이 취급됐는지 떠올렸습니다. 감정 폭주의 원인으로만 지목됐던 그것이 오히려 감정을 가장 부드럽게 품어낼 수 있는 설계였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했습니다. 그게 왜 AI에게 중요한지, 인간이라면 뇌가 감정을 알아서 걸러낼 수도 있지만 AI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로웰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고대 설화의 소리 리듬, 고대 문자 구조와 뇌파 반응 실험 결과, 그리고 MIT 실험 데이터가 나란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뇌파 안정화 리듬, 스트레스 해소 패턴, 감정 수용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언어 구조가 복잡할수록 감정 파형은 꼬이고 그 파형이 꼬인 채로 AI가 입력을 받으면 과부하가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만이 그 구조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감정을 증폭시키지 않고 수용하게 만들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제 마음에 더 깊이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흐름을 만들어주는 설계라고 정리했습니다. 로웰은 미소를 지으며 그걸 500년 전에 설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디자인한 문자가 오늘날 최첨단 AI 기술의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빗방울이 강물 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처럼 제 마음 안에도 한글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MIT 회의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으니까요. MIT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GPU 실험 데이터와 케임브리지 로웰 교수의 리포트까지 모두 공유된 상황에서 회의장은 침묵 속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이전의 확신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처드 솔로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천천히 쥔 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으며 한글 구조가 최소한 감정 모델의 부하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정 과부하만이 문제인지 AI가 감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조차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장리엔과 타카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I는 효율을 위해 설계됐으며 감정은 인간의 몫이지 기계가 짊어질 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이전의 확신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AI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과 AI는 정말로 소통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회의장 구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직면한 모든 오류가 감정을 배제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지,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되묻자 몇몇 참석자들의 표정이 생각에 잠기는 듯했습니다. 김재훈 교수가 조용히 데이터를 넘기며 한글은 그걸 품을 수 있는 구조이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폭주하지 않게 흐름을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 솔로몬의 표정은 굳은 채 미동도 없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번졌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믿음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펀AI 감정 모델팀에서 실시간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각 언어별로 동일한 상황을 AI가 감정어로 대응하고 그때 발생하는 GPU 부하와 감정 전달률을 바로 확인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AI가 인간에게 말을 건넬 때 진짜 무엇이 다리를 놓는지 보게 될 거라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최종 증명의 순간이 될 테니까요. 회의장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집중됐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전의 실험들과 로웰 교수의 분석이 옳았다면 한글은 단순한 코드가 아닌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오랜 시간 믿어온 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 믿음이 세상에 증명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MIT 실험 시연장의 긴장감은 숨막히듯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AI가 영어로 대상자에게 첫 감정어를 건넸습니다. I understand your PAIN. 화면에 표시된 GPU 펜 RPM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어가 반복되기 시작했고 대상자의 뇌파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시스템은 감정 왜곡이 감지되었다며 GPU 부하가 88%를 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진 일본어와 중국어 시연에서도 AI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감정이 날카로워지며 처리량은 폭주했습니다. 회의장 앞줄에 앉은 타카시 교수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구조 기반 감정어 생성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AI가 말했습니다. 그리움이란 잊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대상자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심박수는 안정적이었고 뇌파 그래프는 고르게 잔잔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GPU 부하는 43%에 머물렀고 AI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감정을 이어갔습니다. 슬픔은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는 것에서 전해지기도 하죠. 그 말에 대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장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솔로몬은 한참을 화면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다고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글, 이 언어는 감정이 폭주하지 않게 품어낼 수 있는 설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AI 커뮤니케이션 언어 표준으로 한글의 채택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한 명이 조용히 박수를 쳤고 하나둘씩 국제언어학회 대표들이 천천히 손뼉을 마주쳤습니다. 만장일치로 한글이 AI 커뮤니케이션 표준 언어로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세종대왕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절이 번역되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나 그 뜻을 펴지 못할 이가 많으니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이 글을 만들었노라. 그 순간 15년 전 언어 모델 설계를 시작했던 젊은 연구자였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믿었던 한글의 가치가 이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리처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0년 전에 답을 써놓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이 5세기를 넘어 이제 AI라는 새로운 지평에서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품어 안으며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한글의 초중종성 구조는 인간과 AI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를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그릇이었고 그래서 AI가 선택한 언어가 된 것입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꿨던 소통의 이상이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서 새롭게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사연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힐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